이 국회 24년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자, 21번입니다. 공무원 보수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보수에 대해 깊이 나왔는데 답은 좀 쉬웠어요. 나머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이걸 봉급이라고 그래요. 부가급이 있다. 수당이죠. 이건 기출 지문이었죠. 기본급이 원칙인데 부가급이 많다는 것은 어때? 상황에 맞게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직위분리된 일과 보수가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급 별로 많이 필요 없는데 계급제는 연공으로 주다 보니까 일과 보수의 연계가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메꿔주죠. 그래서 보수책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뭐다 문제가 복잡합니다. 부정적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답을 1번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2번입니다. 생활급입니다. 생계비만큼 주는 거야. 가족 수당이라든지 생계비만큼. 됐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되게 생계비가 올라가요. 왜? 가족이 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급은 생계비나 가족 요쪽인데 여기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연공이 가미될 수 있겠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보장이 맞습니다. 되게 직업 공무원제와 많이 관련돼 있고요. 속인적인 거 맞습니다. 보수는 크게 일과 관련돼 있고 사람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일 관련된 게 직무급이 대표적이고요. 사람 관련돼 있는 게 생활급이나 누가 있다? 연공급이 생활급과 연공급이 대표적이에요. 그다음에 직능급과 실적급은 일이 원칙이지만 여기 사람 요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대학 교재 보시면 속인 요소에 생활급과 연공급, 그다음에 직무 요소에 직무급, 직능급, 실적급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어떤 책은 직무급은 1, 직능급은 중간, 뭐 이렇게 표현된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틀렸다? 직무 직능급이 아니라 생활비는 연공급에 따라 주는 게 낫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실적급이 아니죠. 직무의 가치니까 직무급이고, 그다음에 동일 보수 동일 직무도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직무급이고요. 보수의 공정성도 일만큼 돈을 주는 거니까 역시 직무급입니다. 이건 다 틀렸네요. 네 번째입니다. 연공급이네. 연공급은 짬밥이죠. 1년 지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개인의 연공 기준으로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틀렸다? 연공급은 대개 계급제 국가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다음에 직능급이 문제였는데 직능급은 일 요소도 있고 사람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 사람 요소도 있다 보니까 어떤 대학 교재에 따라서 어떤 건 일만, 어떤 건 일과 사람이 동시에 있는데 어쨌든 일 요소 쪽이고요. 계급제 국가는 연공급이지 직능급은 아닙니다. 연공급이지. 이건 틀렸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얘도 좀 애매하지만 가장 맞는 건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쨌든 계급제 국가는 직능급은 아니에요. 연공급이야, 연공급. 두 번째 22번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리그스를 생태론을 줬습니다. 비교 행정론을 준다면은 선진국과 후진국 비교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이론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생태론이라면 주로 어디 쪽이다? 후진국 쪽이고요. 리그스가 강조한 변수가 5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정경, 사이, 대라고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이념, 대화까지 해가지고 정경사이대인데 이게 나중에 이건 이원론이고요. 3원론 되면 어떻게 바뀐다? 국가, 관료제, 관료로 바뀌어. 사회, 국가, 관료제, 관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치 변수가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된 책은 내가 못 봤습니다. 대학 교재 아무리 뒤져봐도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로 어디 쪽이다?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프리즘 모형 같은 것들, 또 사회 이원론, 사회 삼원론. 그래서 생태론은 되게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쪽이고요. 체제론이 되게 선진국 쪽이고요. 그다음에 변수가 5가지인데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잘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삼원론 바뀌었을 때 정치가 빠져버리고 오히려 사회, 국가, 관료제, 관료로 줄어요. 이게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일단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행태로는 사이몬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가치와 사실 구분한 다음에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했던 자연과학의 논리가 자연현상 연구했던 자연과학 논리가 그대로 사회현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다. 틀렸죠?
그래서 행태 연구하는 거 맞고요. 객관적인 자연 현상처럼 검증 가능한 것만 연구했지 인간의 주관 의식이나 가치 판단은 배제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건 바뀌었죠. 제도론 두 가지가 있다. 전통 구제도론과 신제도가 있습니다. 순서가 구제도론, 여기에 대한 반발로 행태론,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신제도론이에요. 또 구제도가 공식적인 법률 제도만 연구했다면 얘는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와 사람의 관계, 공식 말고 비공식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바뀌었어. 그래서 앞에 거 맞았습니다. 제도론 그게 전통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가 있다. 이거 맞았는데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그다음에 이런 형성된 제도가 인간 행동을 영향을 준다. 이거는 되게 신제도론이고요. 다음에 공식제도 요것만 설명하는 게 되게 구제도론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답이네요. 현상학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검증 가능한 사람만 행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주관 의미 그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검증이 아니라 주관적 이해나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판한 거 맞고 인간의 주관 관념이나 의식, 동기, 의미를 자 해석했죠. 가치 평가적이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 모더즘이네.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절대성을 전제에 틀렸죠. 인간도 아니고 합리도 아니고 진리도 상대적이에요. 이게 다 틀렸고 해체, 상상, 영역의 이건 맞았죠. 상의 영타 해가지고 상상, 직관을 믿어라, 규칙에 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었던 진리들을 파헤쳐봐라 근거를. 그 다음에 학문 경계 나누지 마라. 타인도 나와 똑같은 주체다. 이걸 가지고 전통적인 관료제 비판하는 거 맞는데 뭐가 틀렸다? 요 앞에 전제가 틀렸네요.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도 상대적이에요.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접근하기가 약간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회직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요. 근데 국회직이 이게 시금석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다른 시험 직렬이 막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 베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려워지면은 다른 시험도 어려워져요. 여태 국회직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좀 쉽게 나왔다가 국가직 7급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국회직이 올해 그 이상으로 어려워진 거야, 지금. 얘가 어려워지면은 다른 시험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뭐 7급 문제에서 피셋이 들어오고 과목이 줄기 때문에 당락 결정하려면 나머지 과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과목이 법학은 이미 판례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한도가 있거든요. 문제가 길어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어렵게 만들고 올 수 있는 건 뭐다? 경제학이라든지 행정학 같은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난이도 조정할 건데 이것 때문에 아마 올해 행정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또 요게 어려워지면은 요 다음 시험들 뭐 국가직 7급, 9급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나가요. 13번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고전 이론은 틀렸죠. 과학적 관리법 이야기는 요건 앞에 쉬웠어요. 고전 이론이 과학적 관리법이니까 틀렸고요. 30년대 완성된 이원론. 30년대 완성된 건 맞습니다. 고전 이론. 행정관리론 맞아요. 그래서 30년대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37년에 귤릭의 포스코브가 나와요. 이러니까 고전과 신고전은 겹쳐요. 이렇게 약간. 겹쳐 있기 때문에 딱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전 이론이 나왔을 때 신고전 이론도 이미 태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전 이론 끝나고 얘가 50년대 후반, 50년대까지 올라가 신고전이 또는 50년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60년대부터 되게 현대로 잡아요. 물론 왈도는 50년까지가 신고전이고 50년 이후가 현대지만 일반적으로 30년과 60년 사이를 신고전으로 많이 잡습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원론도 맞고 관리론도 맞아요. 다만 누가 틀렸다? 인간관계론이 틀렸어요. 이게 틀렸고요. 신고전 이론입니다. 바뀌었죠, 지금. 기계능률성은 누구다? 이건 고전 이론입니다. 그 다음 조심할 게 있어. 신고전은 기본적으로 폐쇄체제로 잡아요. 폐쇄체제. 이거 틀렸고요. 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 유관론 이건 맞아요. 3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환경 관심 가졌는데 환경에 대한 대응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유관론이라고 그래요. 뭐가 틀렸다? 기계 능률성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폐쇄체제입니다. 폐쇄체제고 환경에 대한 관심 갖는 유관론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전을 개방체제로 단정했을 때는 되게 틀리게 나와요.
대개가 아니라 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았어요. 그래서 기계 능률성은 고전 이론이고 개방 체제는 기본적 현대 이론이고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신고전 이론이 맞습니다. 자, 주인 대리인 이론 이건 말장난 했더라고요. 주인과 대리인 모두 합리 경제인이니까 이기적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 틀렸죠? 요게 틀렸지. 비대칭이래야지. 대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리자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대리자가 주인을 속이죠. 그 결과 주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역선택. 대리자가 배신했을 때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거는 정보 대칭성이 틀렸습니다. 여기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여긴 올해는 없었는데 요 문제만 약간 함정판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황 이론이네요. 얘는 앞에 뭐가 있다? 체제론이나 고전 이론이 있어요. 행정 원리론들. 어디나 적용되는 최선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얘는 뭐가 틀렸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야 돼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전제하에서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설계해야 돼요. 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못 쓰냐 지금. 최고 방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최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답 아니고요. 이게 정답이죠. 자원 의존 이론은 의존이 들어갔지만 임의론이에요. 어떤 조직도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왜? 모든 자원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관리자가 이 의존만 한다면 뭐 상황론과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환경에 의존한다. 근데 이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에요. 임의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요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자꾸 문장에 말로 단어로 막 갖고 노니까 말장난 것 같더라고요. 요것만 조심하셨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예타가 정말 깊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지침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뭐 걱정될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아주 세밀하게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예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법이 아니라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야. 기재부 지침 내용들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억입니다. 자, 예타와 라이벌이 총사업비 관리 제도예요. 94년도에 들어왔는데 얘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관리비 관리하기 때문에 설사 잘못되더라도 줄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99년도에 대중이용 때 뭐가 들어온다? 얘가 들어옵니다. 근데 뭐가 틀렸다? 건설 공사가 포함된 사업만 대상한 게 아니라 정보화 사업도 있고요. 과학기술도 있고 뭐 환경, 보건 다 있습니다. 됐지? 그러다 보니까 예타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외웠을 때 예타 면제를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만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는 포함된 사업을 재성 이건 만자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건설공사 포함된 사업을 재성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많이 들어서 틀린 거야 지금.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대규모 신규 사업 맞고요. 그다음 틀렸죠. 기재부가 실시합니다. 국토부가 아니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기재부가 실시하니까 기업과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타를 보시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시행령도 아니고 그 지침에 있습니다. 경제, 요게 비시 분석이에요. 비시가 안 됐을 때 이시를 합니다. 비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 들어갑니다. 얘는 경제성이라면은 얘 뭐가 들어간다? 이거는 경제 말고 어떤 뭐 균형, 뭐 어떤 질적인 요소들. 그래서 경제성이 양적이고 정량적이라면 얘는 정성적이다, 질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지역 균형이 들어와요. 그 다음 틀렸죠? 자, BC가 1번하고 다 한 다음에, 자, 봐. BC도 들어가야 되고 일부, 정책도 들어가야 되고 균형도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간 비율이 달라요. 어떤 거는 뭐 30%만 BC가 들어가고 얘가 한 40 들어가고 얘가 30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간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계층화 분석을 해요. 뭐가 틀렸다? 종합평가는 계층화 분석이지 비용 효과 분석이 아니고 비용 효과분 언제 사용하냐면 요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안 됐을 때 그때 BEC 분석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경제, 정책, 지역 균형 발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니까 제가 또 헷갈린다. 경제와 정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은 사업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누가 들어온다? 기술성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경제와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도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기술성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 뭐가 틀렸냐면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종합평가는 계층화 분석이에요. 계층화 분석.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언제 사용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B씨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씨 분석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BC 비율이 1보다 작아서 경제성이 낮아도, 자,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된다? BC 경제성 분석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어떤 거는 30% 내지 40%. 그치? 비수도권이라면 더 작게 들어가요. 수도권이라면 많이 들어가지만은 비수도권 더 작게 들어갑니다. 정책 분석도 한 이 정도 들어가요. 30, 40. 나머지가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설사 1보다 작게 나오더라도 얘가 더 커버리면은 그 사업은 통과합니다. 계층화 분석이 원칙, 종합 분석은 계층화니까 이걸로만 한다면은 얘가 1보다 작거나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으면 통과 못합니다. 통과 못하지만 얘가 설사 1보다 작거나 0보다 작더라도 다른 분석들, 정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서 좋은 점수 받는다면 플러스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얘가 1보다 작아서 B씨가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이나 균형 발전 점수가 높다면은 합쳐서 종합평가 결과 얘가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비율도 다 정해져 있어요. 설사 비율을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요 비율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제가 누가 있다 밑에 있죠. 공공청산 BC 했을 때 거의 통과 못하겠죠. 안 됩니다. 재난도 마찬가지고 균형 발전도 있고 이거는 국회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또 뭐 있을까?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공공도 있고요. 재난도 있고 균형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B씨가 설사 1보다 작더라도 정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점수가 높다면은 플러스해서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답은 두 개가 옳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지금. 맞죠? 자, 25번입니다. 목표 대치를 물어봤습니다. 관료제론에서 목표 대치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관료제 역기능으로. 특히 관료제 역기능에 여러 학자가 있는데 학자를 많이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목표 대치를 갖다 놓고 다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목표 대치가 되게 넓은 개념이고 이 목표 대치가 뭐다? 상위 목표를 잊어버리고 하위에 매달렸다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료제 역기능이야. 동조과잉이니 뭐 할거주의, 내부성이 전부 다 일로 들어갑니다. 그치?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얘가 제일 넓은 개념이고 그 아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틀렸죠? 외부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내부성이 돼야 돼요. 외부 환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부 목표, 부서 목표라든지 개인 목표라든지 이게 외부가 틀렸습니다. 외부가. 자, 외부 정치 환경에 의해 목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부 이익을 위해서 부서 이익이나 개인을 위해서 목표 만들어진다는 게 내부성입니다. 틀렸고요. 2번이 뭐죠? 이게 맞네요. 소수 관부. 관료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한테 힘을 줬어요. 힘을 준 이유가 네가 제일 능력자니까 힘을 줘갖고 조직 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키워요. 권력의 집중과 지위 강화, 과두제 철칙 미엘스죠.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찾는 거에 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조심해야 돼요. 정부 목표는 공공성은 추상적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실제 추구할 때 이걸 추구하지 않고 이걸 추구한다고 사기치고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거 여기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 목표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이건 맞는데 그치? 이거는 조직이 강조하는 목표예요. 근데 구성원들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식이고요. 실제는 측정 가능한 유형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는 거야? 공공성 같은 추상적인 무형 목표는 조직이 강조하는 거고 구성원들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측정 가능성이 높은 유형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게 목표 대치예요.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조과잉이죠. 법령을 준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형식주의다 또는 동조과잉이다.
법령은 도구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를 망각하고 규정과 절차만 집착한다는 게 동조과잉 또 형식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맞았네요. 그 다음에 틀렸죠? 사회정당성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정당성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환한다든지, 이거는 틀렸죠? 사회정당성이 틀렸고, 개인의 이익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목표 내용을 변화시키고 또는 교체한다는 겁니다. 존립 기반을 강화시킨다. 이 자체가 조직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조직의 자체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뭘 찾는 거야, 지금? 옳지 않는 거니까 자, 기억이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맞았고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맞았고 미음 틀렸어요. 기억, 디귿, 미음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올해 국회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개수 문제도 있고요. 처음 보는 지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회직을 하지 않더라도 요 국회직이 항상 제일 앞서 나가요. 요걸 기반으로 국가나 지방직, 그다음에 구급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걸 기반으로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찰 간부나 승진 시험들, 소방 시험들은 거의 뭐 기출 지문에서 많이 베끼는데 새로운 지문이 국회직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직에 새로운 지문 나왔을 때는 그게 몇 년 안에 아니면 그냥 당장 내년 안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국회직은 최소한 10년치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못 보더라도 한 5년치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높으니까요. 그 정도 얘가 앞서가고 제가 국회직을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 온리 국회와만 관련돼 있는 문제들. 그건 국회직 시험이 아니면 안 나와요. 뭐 국회의장이 뭐 했더라. 국회 뭐 사무총장이 뭐 했더라. 이건 온리 국회직만의 문제인 거고 그거 말고 일반적 행정 문제라면 얘가 제일 먼저 나가요. 근데 올해는 온리 국회직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전부 행정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문제는 아마 몇 년 안에 최근 아주 그냥 조만간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이 나왔어요, 깊이. 얘가 깊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회직 문제는 꼭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